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달라. 떼창 문화가 있죠. 장난 아니야. 맞아요. 옛날 에미넴 있죠. 에미넴. 에미넴 공연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르니까 에미넴이 마지막에 나 오늘 너희들한테 감명받았어. 너희들이 두개골을 쪼갤 거야 하면서 하트를 그리고 갔어. 천하의 에미넴이 이런 거를 해외 가서 하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듯이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분명히 다른 뭐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흥이 정말 많다. 그렇죠. 네. 흥이 많아요. 해외에 가서도 딱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있죠. 이게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 해외여행 가가지고 조식 먹으러 가면은 예. 조식 시작할 때 딱 6시 보통 예. 이때 딱 시작하잖아요.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식을 먹고 금방 나와요. 그 효율의 극대화. 빨리빨리. 엘리베이터 보면 그 열린 버튼이랑 닫힌 버튼 비교해 보면 닫힌 버튼이 다 뭉개져 있잖아요.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 그런 종특 DNA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있지 않냐.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도 제가 느끼는 이런 어떤 그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건지도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약간 조금 더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언제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런 그 조상 기원. 기원. 네, 이걸 또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가 한국인에 대해서 한번 딥하게 파보기 위해서 제가 그분을 모셨습니다. 프로페서 기원? 프로페서 기원. 프로페서 기원 오셨나요? 네. 오셨으면 들어오시죠. Come here now. 자, 우리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 지리학과에서 생물지리학하고 고기후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정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S대에서 고기 후학이 아니고 고기후학. 고기후학. 네. 생물지리학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그래요? 고기후학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학문입니까, 둘 다? 예. 생물지리학은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면은 예. 왜 그 지역에 그러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왜 그 지역에? 네. 동식물의 이동에 절대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기후입니다. 기후.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밝혀야 어떠한 특정 지역의 동식물이 왜 그러한 형태로 모여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네요, 종합. 생물지리학과 고기후학은 같이 세트네요. 세트예요. 생물 지리학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생물들의 지리적인 분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생물들이 왜 거기에 있냐를 연구하려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일이 기후 변화다. 그렇습니다. 기후 정말 중요하죠. 네. 그 고생물학을 또 연구하시는 네. 프로페서 할부지 계세요. 있어요. 이렇게. 프로페서 할부지. 프로페서 삼엽 오셔가지고 훈주들한테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분이 3억 8천만 년 전에 한반도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네. 제가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재밌겠는 게 한반도 땅에 이제 어떻게 인간이 들어왔냐. 오늘 이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레이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한반도에 처음 발을 디딘 그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제 들어보셨? 에렉투스. 예, 호모 에렉투스. 예, 예. 직립형인간. 원인 뭐 이렇게 네.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 호모 에렉투스가 구석기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그런 호모 에렉투스가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제 사라졌고 호모 사피엔스가 제일 먼저 한반도에 들어온 시기는 아마 한 3, 4만 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한반도에 사람이 많이 살진 않았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그런 수렵 채집민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만 년 전에 수렵 채집민들은 항상 초지를 선호했어요. 초지에서 사냥하고 그 습지에서 물고기 잡고 네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제 살아갔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한반도는 그렇게 좋아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의문이 들어갑니다. 네. 호모 에렉투스가 좀 더 진화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아예 딴 데서 들어온 거라고요.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보면 서서히 허리 펴지면서 이렇게 맞아요. 걷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진화생물학자인데 네. 제가 제일 싫어해서 금지시키고 싶은 사진이 그 사진이거든요. 네. 진화를 마치 그 포켓몬처럼 피추가 피카츄가 되고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는 것처럼 뭔가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이 되는 것처럼 혹은 뭐 덜 똑똑한 것에서 똑똑한 걸로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 나무 가지들이 자라고 그 가지 중에 하나가 에렉투스 뭐 혹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가지였고 우리 인류는 이 나무에서 딱 하나 남은 마지막 잎새 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근데 이 나무에는 되게 다양한 나뭇잎 다양한 종들이 있었고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이 멸종하고 나서 불과 한 3만 년 정도 되는 최근에야서야 인간이 딱 한 종만 남은 근데 그 전을 돌리면 다양한 종의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었던 거죠. 같이 살고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류의 종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경쟁을 했고 멸종이 되면서 결국에 최종 위너는 호모 사피엔스가 됐고 그렇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들이 됐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인이라고 예. 하는 이 우리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는 현재 한국인은 호모 사피엔스지만 최초의 한국인은 호모 에렉투스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호모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제 봐야죠. 한반도에 들어온 건 호모 에렉투스다. 네. 근데 아프리카에 살던 호모 사피엔스가 한반도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떠돌이 그게- 생활을 했을까? 예, 그게 재밌는데 사실은 12만 년 전, 13만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기후가 좋아질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래. 왜 기후가 좋아졌을 때 빠져나갔느냐? 네. 당시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줄어들 때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줄어들고 그 밑에 사헬지대, 그러니까 스텝 초원지대죠. 스텝 초원지대의 면적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아라비아 사막까지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초원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빠져나가니까 네. 사냥꾼들이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들. 동물 따라서 같이 빠져나가는데 그 홍해 양단, 윗상단, 아래 하단이 있는데 네. 그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윗상단으로 빠져나간 무리는 이제 유럽 쪽으로 한 무리가 들어가고 또 한 무리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바이칼 호수 있는 데까지 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으로 빠져나간 그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인도까지 가가지고 주로 이제 해안을 쫓아서 이동을 했어요. 아 그럼 지금 동남아 지역까지는 진출했겠네요. 그래서 순달랜드까지 도착을 합니다. 순달랜드라는 지역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 반도가 다 연결돼 있었는데 거기까지 호모 사피엔스가 도착을 했고 네. 순달랜드까지 도착한 그 집단이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하나 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나면 이제 숲이 나오는데 양쯔강 이남에 네. 숲보다는 초지를 쫓아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당시에 이제 빙하기라고 이제 빙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빙기. 얼음이 지구상에 많다 보니까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반도 쪽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들어올 때쯤에는 네. 서해가 이제 다 육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의 서해가 다 네. 육지로 드러나 있어가지고 서해에서 어로 활동하고 수렵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았는데 한반도는 많이 없었다. 왜냐? 산지였기 사람이 때문에. 많아요. 그렇죠. 주로 사람들은 서해 평야에 육지로 드러나 있는 서해 평야에 머물러 있었다. 근데 일부가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개척한 거네요. 당시에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네. 만주 연해주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살았던 그런 호모 사피엔스 수렵 채집민들이 있었는데요. 2만 5천 년 전부터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요. 날씨가. 갑자기. 그쪽이 지금도 추울걸요, 겨울에? 아니, 그때도 추웠는데 더 추웠구나. 더 추워지니까 이제 추위에 적응했던 호모 사피엔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그 추위를 못 버텨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이동하죠. 근데 얘네들이 내려올 때 처음 목적지는 서해 평야였어요. 역시 네네네. 원래 있던 거기가 넓은 초지였으니까. 근데 거기 또 막 경쟁이 심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경쟁이 좀 덜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그러한 흔적들이 2만 5천 년 전부터 막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살던 거주 흔적들, 그러니까 임시 야영지 같은. 그러니까 수렵 채집민들은 주거를 하거나 이제 정주 같은 걸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임시 야영지 같은 동굴이나 뭐 이런 야외 노지 같은 그런 흔적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25,0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드디어 이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집단이 그쵸. 이주하게 된 시점이잖아요. 아. 근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해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네네네. 만주 연해주 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위에서 북쪽에서 내려오셨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서해에서 온 게 아닌 거를? 뭐 약간 가재도구나 이런 게 좀 달랐나요? 서해형이 아니라 약간 진짜 만주에서 쓸 법한 가재도구들을 도끼 갖고 모양이 내려왔- 다른다거나. 그렇죠. 그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만주 연해주 쪽에 25,000년 전부터 18,000년 전 사이에 그런 주거 흔적이 싹 사라집니다. 25,000 사라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25,000년 전 있었는데. 이전에는 되게 이제 막 임시 야영지 이제 터가 흔적들이 있었는데 25,000년 전 이후부터는 그 주거 흔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뭐지? 대신에 한반도의 주거 흔적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서쪽에서 이동했다기보다는 북쪽에서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또 이렇게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이 늘어난 그 시기가 기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맞아 떨어지니까. 분석을 해보면 딱 제일 추웠던 시기거든요. 그럼 어쨌든 지금 서해는 바다잖아요. 그럼 네. 서해가 언제 바다가 된 거예요? 이제 한 18,000년 전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바다가 됐다기보다는 점점 이제 바다가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항상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수면 상승 속도가 네. 빠르지만 네. 과거에는 아주 천천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서해 초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바닷물이 막 이제 들어오니까 뒤로 빠져야죠. 자꾸 뒤로 빠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예. 그 왜 또 위로 올라갔냐면 초지도 기후가 온난수변해지니까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초지가 중요하죠. 이게 사냥감들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제 뭐 호모사피엔스 수렵 체지민들 사냥감 쫓아서 이제 또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만주에 있던 그 선조들이 서해 쪽으로는 안 간 게 죽을까봐 잘못하면 끼어들고 더 경쟁이 치열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할 그러니까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좀 평화를 사랑하는 태생이 갈등을 싫어하는 정도였어.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이었네.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탐험을 네. 하고 개척을 했구나. 근데 이게 생존을 위한 거였죠, 생존을 사실. 위한 거기도 하죠. 기후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먹을 게 부족해집니다. 네. 수렵 체지민이건 농경민이건 먹을 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과정을 거쳤어요. 25,000년 전에 갑자기 이제 추워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날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25,000년 전에서 18,000년 전 사이를 최종 빙기 최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빙기 중에 가장 추웠던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영화 제목 몇 도였을까요? 몇 도였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지금보다 한 9도 정도 낮았다. 9도요? 평균 구도. 평균. 와, 예. 요즘 저희 온난화 된다 막 2도 되면은 뭐 큰일 난다. 1.5도로 막 막아야 된다 네, 그러는데 네, 네, 네. 9도요? 9도 정도 낮았던 것 같고 저쪽 그린란드는 거의 한 12, 3도 정도, 15도 정도까지도 낮았었던 것 엄청 같고요. 큰 차이인데. 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5, 6도 정도 낮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반도는 9도 정도. 9도, 한반도는 조금 이제 위도가 있으니까 좀 더. 날씨가 왜 계속 바뀌는 걸까요? 빙기 간빙기 들어보셨어요? 빙기 간빙기. 네. 저는 그냥 빙하기만 알지 네, 네. 간빙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약간 간빙기가 약간 좀 뭐 이렇게 약간 그 사이 간의 사이. 간이고 뭐 그런 건가? 빙기 간빙기. 그게 이제 조금 더 길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신생대, 그러니까 신생대 전에 중생대가 있었죠. 네, 중생대가 공룡이 살던 공룡, 따뜻했던 시기. 그 다음에 한 6,600만 년 전부터 이제 신생대가 시작이 되는데 네. 신생대는 제3기하고 제4기로 이루어지고 네. 제3기는 따뜻했던 시기예요. 네. 제4기는 추워가지고 우리가 흔히 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제4기입니다. 네. 제4기는 258만 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근데 빙하기라고 하지만 제4기가 항상 추웠던 건 아니에요. 추웠던 시기가 있고 따뜻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빙기가 왔다가 간빙기가 왔다가 빙기가 왔다가 간빙기가 왔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빙하기라고 해서 항상 추웠던 건 아니다. 빙하기 내에서 지구상에 얼음이 좀 더 많았던 시기를 우리가 빙기라고 얘기를 하고 얼음이 많으면 빙기. 네, 지금같이 얼음이 적은 시기, 그린란드나 남극 쪽에만 이제 얼음이 있잖아요. 이런 시기를 간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음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빙하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빙하기 내에서 음. 상대적으로 따뜻한 간빙기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구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빙하기는 맞네요, 그럼 지금. 그게 빙하기예요. 아이스 에이지죠. 아이스 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에 진짜로?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한 번도 번도 없어요. 없지. 빙하기는 옛날 얘기고 우린 그냥 몰랐어요. 우리는 남극에 빙하 있고 네. 이런 게 되게 지구의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지난 한 1, 2억 년 보면 지구의 빙하라고 하는 게 존재했던 시기가 극히 짧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빙하기가 아니었던 시절에는
남극에도 아예 얼음이 남북도 없었고 땅이었죠. 북극은 그냥 다 바다였고 네네. 우리가 그러면 살면서 그런 시절을 볼 수 있을까요? 보면 안 되죠. 보면 안 돼요? 볼 수가 보면 아니 우리는... 얼음이 없다면서 그러면 평화롭고 뭐 많은 초원들이 더 많지 근데-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다 가셨을 거예요. 해수면이 많이 올라가겠지. 네. 25,000년 전에 네. 사실 그렇게 추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한반도에 온 이 호모 사피엔스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운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다운 자켓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바느질 기술이 이제 한 3, 4만 년, 한 수만 년 전에 이제 바느질이요. 혁신이죠. 그런 혁신이 그쵸, 나타나면서 옷을 가죽을 붙여야 되니까. 네. 그 바느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바늘에 이제 구멍을 언제부터 뚫었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구멍이 없이 그냥 바늘하고 이제 실을 연결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든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바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이동 그 경로, 이동 길이가 훨씬 길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연해주 쪽에 있던 사람들 원래 이제 추위에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유에서 비타민 D의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유에서요. 예, 모유에서 햇빛량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모유에서 비타민 D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타나면서 그 돌연변이 유전자가 이제 자연 선택이 된 거고 그걸 갖고 있는 개체들이 이제 유리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확장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 비타민 D를 누가 맛을 본 적도 없을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동아시아인이 다 그 유전자 갖고 있습니다. 저쪽은 아니죠. 유럽은 아니죠. 유럽엔 없고 진짜? 네, 그 유전자를 동아시아인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 예, 아니 예, 예, 옛날에 예, 예. 그 호모사피엔스 그 모유를 누가 맛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를 분석을 해봐도 나오죠. 그 아까 말씀해 네, 주셨던 어떻게 보면 유전자가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우리가 현재의 그런 차이를 보고 과거를 재구성하는 거에 더 가까운 거죠.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유전자가 생기면서 네. 부수적으로 다른 변화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궁금합니다. 신체적인 변화. 이빨에 네. 동아시아인 이빨은 동아시아인. 앞니 뒤쪽을 보면 이렇게 쑥 패여 있어요. 삽 모양이라고. 예, 맞아요. 예. 파였죠. 예. 있어요. 거기 자꾸 껌 같은 거 들러붙고 막 그런데. 맞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네. 우리만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판판해요. 유럽인들은 안 그래요? 네. 동아시아인만 이렇게 쑥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자연 선택이 된 건 아니고 그 유전자 아까 이제 모유의 비타민 D를 많이 생산하는 그 유전자가 이제 새로 선택이 되면서 부수적으로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연관 그래요? 선택. 네네네. 25,000년 전에 생긴 유전자 변이가 어쨌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이어져 있는 나한테 거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반도에 온 호모 사피엔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네. 그죠?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계속 살진 않고 어? 18,000년 전부터 다시 온난수변해지니까 네. 아까 제가 서해가 바닷물에 잠기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8,000년 그래서 전부터. 뒤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초지가 또 따뜻해지니까 초지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네. 동물들도 따라서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아시아의 수렵 체질민들이 초지를 따라서 북상을 했어요. 다시 그냥 위로 올라갔어요.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왜 아래도 어차피 초지일 텐데 왜? 근데 아니죠. 숲으로 변해갔습니다. 네, 숲으로 변해가든가 바닷물에 잠기던가.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니까 초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초지를 쫓아서 이제 이동을 했고 그렇군요. 근데 한반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초지를 버리고 산악 지형으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네. 따라 올라가요, 같이?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이제 한반도에 이제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따뜻해지면 더 좋죠. 네. 네, 산지에서 따뜻해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산도 개간하고. 근데 아이고 이제 산 그 나무 토가 해가지고 통나무집 짓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고고학자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고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데 네트워크가 중요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예. 왜냐하면 수렵 체질민들도 기본적으로 집단의 인구수가 많아야 거기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고 문화의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소통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해 평야에 큰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한반도의 이 소집단은 어디 이제 선진 문화를 받을 그 경로가 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을까 말까 머무를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진짜? 올라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연해주 만주 쪽으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합류를 했구나. 네트워크가 아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다시 이제 한번 봅니다. 버려졌구나. 그럼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비었으니까 비었네요? 예. 그 사람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그 혹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네네. 산삼 이렇게 갖다 바치고 저기 서해 초지에서 식량 충분히 가져오고 그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실체가 그런 것보다는 네. 뭔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큰 집단이 있고 작은 집단이 있으면 작은 집단에서 계속 이제 큰 집단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업 그럴 수 네. 있죠. 아. 산업 그 스파이. 흑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요석이요? 이렇게 흑요석. 잘게 쪼개지는. 네. 그 흑요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흑요석 기술도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큰 집단으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그때 발견했다기보다는 당시 때 약간 비브라늄 같은 거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귀한 네. 거. 그런 예. 혁신이나 문화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인구가 많은 집단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람 수가 아, 많으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구수가 많은 집단에 가까이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엄혹한 그 추위를 버텨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순간 절대적이네, 고민을 절대적. 하다가 예. 큰 같이 집단이 가야지. 다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가자 해서 올라갔을 우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규모로는 이곳에 살 수가 없다. 저 큰 집단도 올라가는데 네. 우리가 여기 남겠다고 이걸 먹겠다고 이런 모험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올라간 건데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우리 조상은 아닙니다. 그냥 여행자. 잠시 들렀던 사람, 잠시 나그네. 들었던 게스트. 아, 게스트. 네네네. 자 그러면은 교수님 한반도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한반도에 온 우리 조상은 도대체 누구냐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때의 조상. 네, 네, 네.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제 18,000년 전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한반도가 비었는데 네. 우리가 11,700년 전부터 이제 홀로세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홀로세? 홀로세가 지금의 간빙기입니다. 지금 간빙기 이름이 홀로세예요. 예, 홀로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간빙기를 홀로세라고 지금의 부르는데 간빙기. 네. 그러니까 11,700년 전부터 따뜻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1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따뜻했던 것만은 아니고 그렇진 네, 않겠죠. 예. 주기적으로 추위가 찾아왔어요. 하나는 이제 연렴순환이라고 북대서양 쪽에 연렴순환. 연렴순환? 혹시 영화 투마로우 보셨어요? 네. 투마로우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추워지죠. 그거 확초지죠. 그 왜 시작됐는지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 못해. 대서양에 네. 해류가 크게 도는 이 팔자로 도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멈춰요. 그러면서 갑자기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순식간에 빙하기가 오지 멈추면? 그 해류가 열을 전달을 해요. 전 지구에 열을 전달을 하는 아주 해류가? 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보일러를 끈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지구가 맞아요. 보일러 끈 거예요. 그렇죠. 북반구에 보일러를 꺼버린 거죠. 맞아요, 이해했어. 지구가 보일러를 꺼버렸으니까 맞아요. 갑자기 추워지는구나. 네. 겨울인데 보일러를 껐으니. 근데 지금도 그 그러고 있어요. 보일러는 대서양 쪽에 붙어 있는 지역에 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저희 지구 동아시아에도 전체에. 영향을 맞아요. 미쳐요. 네. 그게 이제 북대서양 쪽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기후 원격 상관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북대서양 전역에 그 추위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8,200년 전에 연렴순환의 교란이 있었고 그 영향을 한반도에서 받아가지고 동북아시아 전체가 추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만주연해주 쪽에 살던 사람들이 또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다시 내려오는구나. 다시 내려오는데 아마 동해안을 따라서 많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거기 동해안을 있던 사람들이 따라서요? 다시 내려와요. 이제. 연해주 쪽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왔고 그때 처음 한반도에 토기가 전달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쪽도 그렇군요. 저장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을 그렇죠. 또 한 어느 정도 이제 다 같이 하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갑자기 못 보던 막 이런 토기들이 발견됐네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그 8,200년 전에 들어온 사람과 그 전에 만 몇천 년 전이었죠? 12,000년. 18,000년 전에 다시 돌아간 사람. 18,000년에 돌아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란 건가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후손들이겠죠. 후손들이에요? 와. 그러면은 8,200년 전에 다시 동해안으로 네. 내려온 그 수렵 채진민이 수렵 채진민이 우리의 조상입니까?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탕이다.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처음에 이제 배경이 된 바탕이 된 그런 수렵 채진민 집단이 8,200년 전에 내려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악마문 동굴이라고 네. 한 몇 악마문 년 동굴. 전에 연해주 쪽의 동굴에서 인골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사람 해골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고 레피스. 인골 그러니까 네. 옛날 사람들의 이제 뼈죠. 근데 이름이 왜 악마 문 동굴이에요? 진짜 데빌스 게이트예요? 동굴 사진을 보면은 약간 좀 무슨세요?
지옥으로 가는 문.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네, 던전 들어가는 헬게이트. 헬게이트. 거기 들어오는 해골이 있어. 아, 그럼 네. 진짜 해골이 발견된 거죠. 헬게이트 그러니까. 같겠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을 했더니 악마문 동굴 그 주변의 원주민들하고 이제 물론 제일 가깝겠죠. 현대인들 이제 다 비교했을 때. 근데 그 다음으로 가까운 집단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네. 그러니까 이제 악마문 동굴 주변의 원주민을 제외하면은 지금 현대인 가운데서는 한국인하고 제일 가깝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마문 동굴 그 인골의 연대가 한 7,700년 전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200년 전에 추위를 피해서 내려온 사람이 있었고 동해안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나는 안 내려갈래.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이 이제 7,700년에 살다가 이제 인골을 남겼고 그거를 이제 현대인이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거죠. 결과가. 근데 이게 옛날 날씨잖아요. 네네. 기온이 몇 도였는지, 네. 몇 도가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어... 이걸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맞네. 그걸 안 물어봤네. 왜 그런 걸 왜 의심을 안 해요? 아니, 맞네. 그 온도는 9도였고요. 뭐 지금 차이가 5도였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서울대 박정재 교수님이 이게 약을 파는 건지 아닌지. 그렇죠.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예. 대답해 보세요. 예.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예, 예. 제주도에 가면은 오름들이 많아요. 네, 오름. 많죠. 네. 그 오름 보면은 꼭대기에 물이 차 있는 오름들이 있습니다. 막 보통은- 약간 백록담처럼요? 네네네. 보통은 물이 없는 오름이 대부분인데 물이 차 있는 오름이 있고 그 물이 차 있는 오름 밑에는 퇴적물이 쌓여 있어요. 그렇겠죠. 네, 네. 퇴적물이 한 4, 5m, 6, 7m 막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한 4, 5m짜리 퇴적물이 나오면 퇴적물에서 이제 제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게 화분이라는 겁니다. 꽃가루. 꽃가루요?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 지역에서 어떠한 꽃가루들이 나오는지 네. 그거를 이제 막 이제 모아가지고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참나무가 많이 나왔을 때는 기후가 온난수빈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제 보고 소나무가 많이 나오면 기후가 뭐 좀 건조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꽃가루의 예. 비율을 갖고 과거의 기후 변화를 복원을 합니다. 식생이라는 거, 나무나 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게 통계적인 유의성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화분을 동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겠어요. 8만 개를 제가 제 눈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하나 나오는 거예요. 8만 개 보면. 와. 근데 이제 보면은 재미도 있는 게 화분의 모양이 굉장히 제각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나무 화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바디가 있으면 양쪽에 주머니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모양이 독특해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이건 소나무 화분이다 딱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국화카 화분 같은 경우는 마치 별사탕 같이 생겼어요. 막 이렇게 톱니 같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것도 누구나 보면 한 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포권 씨도 1시간만 제가 가르쳐 주면은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쉬운 제가 분석 하면은- 방법이에요. 이거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모집을 받으세요. 시민과학. 예,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우리 치민연과학도 애청자분들 중에 직접 이런 거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쭉 끝까지 해야지 누가 하고 그러면 제각기 하기 때문에 결과가 엉망이 나와요. 한 사람이 계속 쭉 해야 되는구나. 쭉 해야 이게 객관성이 유지가 되는 우리 거죠. 교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나를 약간 제자로 그렇죠. 삼아서 8만 개 한 번에 하시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아까 악마문 동굴이 북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거기서 발견된 인골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하면은 네. 한국인의 뿌리가 북방계와 연결이 돼 있는 우리 건가요? 북방계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민감한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순달랜드에서 올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다 한반도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다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남쪽에서 올라와서 서해평야를 지나서 만주연해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추울 때 이제 한반도로 계속 왔다 갔다 내려와가지고 하는 한반도 내에서 이제 섞인 거니까
북쪽에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뭐 북방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출발은 아래쪽에서 남쪽에서 출발했고. 출발 남쪽에서 출발했고 그러면 굳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나누자면 북방계 사람들은 그러면 시베리아나 막 바이칼호스, 몽골 뭐 맞아요. 쪽에 이쪽. 그렇게 우리가 그쪽에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아니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바이칼 쪽에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 네. 비슷하다고 저는 얘기하는 사실 거예요. 뭐 북방계 형 얼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마 몽고 쪽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네, 했었거든요.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보면은 거기서부터 유전자가 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전파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오긴 왔겠죠. 오긴 왔는데 미미하고 기여도를 봤을 때 주로 순달랜드에서부터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 있다가 추워질 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반도에서 섞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오히려 좀 더 이제 나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 보면 그냥 저쪽 대륙에서 그냥 이렇게 다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맞지만 원래 출발 자체는 남쪽에서. 아래에서 올라와서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그 후손들이 내려왔고 그 후손들이 우리 한반도의 조상들의 어떤 그 바탕이 되고 있다. 그 단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우리가 당군 얘기하면 이제 농경 집단이니까 여기는 그렇죠. 수렵 채집민 집단이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그 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경이 왜 시작이 됐느냐. 네. 인구가 늘어나려면 농경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한 3,700년 전 이후부터 이제 요동 여소 쪽에서 사람들이 농경민들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 농경민들이. 네. 그래서 3,700년 전 내려오고 또 3,200년 전 내려오고 2,800년 전 내려오고 2,300년 전 내려오고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요동 여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대략 한 500년 주기로. 그것도 뭐 기후 500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경은 사실은 기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남쪽으로 내려와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네. 기후가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요동 여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기후가 안 좋아질 때마다 내려오고 해서 한반도 내에서 섞인 게 이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요동 여소 쪽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중국에 보면은 아무르강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하강이 있고 네. 밑에 황하강이 있고 또 밑에 양치강이 있는데 이러한 큰 강 주변에 농경민들이 이제 살고 있다가 기후가 안 좋아질 때 여기 네 집단이 막 섞여요 또. 기후가 안 좋아지면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 와중에 막 섞여요. 만나는구나. 네, 만나고 섞이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요동 여소 쪽에 있다가 요동 여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는. 추워질 내려와서. 때마다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황하 쪽으로 내려가고 싶었겠죠. 네. 하지만 여기는 또 경쟁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가 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반도 쪽으로 예, 찾아오는 거죠. 평화주의자들. 사실은 평야가 좁기 때문에 여기 농경민이 그게 선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동 여소 쪽에서 일부가 또 집단이 내려오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내려와서 한반도에서 섞여서 지금 우리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동 요서에서 농경을 하던 집단이 이제 날씨 때문에 또는 기후 때문에 한반도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올 때 이 사람들은 농경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한반도로 왔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악마문 쪽이 웅녀 집단이고 요동 여소 집단이 단군 집단이어서 네. 이거의 결합으로 한국인이 태어난 건가? 네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렇게, 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요동 여소가 농경이고 단군이 네. 그 농경의 상징이고 웅녀는 네네네. 그런 토템 수렵 채집 토템 원주민의 지역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민이 있는 공간에 네. 농경민들이 들어와서 농경민은 인구가 빠르게 늘기 때문에 농경민 집단은 계속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지역에 한 곳에 못 머물러요. 그렇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퍼져나가면 기존의 수렵 채집민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만나겠죠. 네. 만나면 농경민이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 수렵 채집민이 못 이겨요. 네. 1대1로 붙으면 싸움에서는 이기겠지만 그렇죠. 인구수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국 수렵 채집민이 잡혀 먹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항상 이제 뭐 한민족 이러지 않습니까? 마늘의 민족이고 곰이 마늘이랑 쑥만 먹고 아, 맞아. 100일을 버텨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단일 민족 한민족 아니냐. 네. 아이들도 지금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집단이 이동을 하면서 막 섞였는데 네. 그게 한 4세기 정도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네. 4세기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삼국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삼국시대 고구려백제 신라가 안정이 되고 삼국이 정립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는 아주 큰 이주나 이런 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일 민족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비슷한 거죠. 한민족이에요? 물론 국경지대에서는 계속 이제 교류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단일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이 4세기 이후부터는 별로 이렇게 외부에서 큰 이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한반도 내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이게 있죠. 사실 우리가 한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막 언젠가부터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1960년대, 1970년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때 약간 국가 정체성을 강화한다든지 민족 정체성을 강화한다든지 이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교육식으로 주입을 한 거죠.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많은 민족이 섞여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걸 또 유난히 일부러 강조를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4세기부터 저기 뭐야 한반도 이주민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삼국이 정립이 되면서 국경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국경이 울타리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제 울타리가 생기면서 넘으면 안 이제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백제가 망하거나 그럴 때 이제 뭐 이제 백제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 말고는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쉽지 않아졌다.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민 같은 경우는 기후가 변화할 때 결국은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농경을 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나라가 정립이 되고 이제 국경 같은 게 형성이 되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주를 하고 웬만해서는 못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적응 대책을 강구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해의 벽골제라는 그런 수리 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 벽골제라는 게. 언제쯤 지어진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기원 후 330년. 330년. 그렇게 옛날에 거대한 수리 시설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연에 휘둘렸다고 한다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만큼.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후가 안 좋아지면 움직여서 피하자 뭐 이런 형태로 갔다고 한다면 한 4세기 정도부터 이러한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막 변형시키고 그러한 변화가 이제 한반도에서는 아마 본격화됐다기보다는 이제 기후에 맞섰다기보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짐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에 일방적으로 때려 맞다가 이제 맞서는 건 아니지만 맞서는 정도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도 대응을 하고 싶다. 그렇죠. 맞서고 싶다. 네. 도망가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 그렇죠. 재밌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 같은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시작했을 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않고 레반트 지역에서 네안데르탈이나 유전자를 섞었잖아요. 맞아요. 네. 섞었고 와서 순달랜드에서 데니소바인들이랑 섞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또 어쩌면 알지 못하는 또 화석 인류랑 더 섞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섞이면서 왔고 와서도 끊임없이 섞었는데 그 섞이게 하는 원동력이 기후에서 왔다라고 저는 하는 그렇게 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에 기후 난민은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죠? 봐야죠. 예, 왜냐면 기후에 따라서 모두가 다 움직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도 다 기후 난민의 후예다. 네, 라고 볼 수도 길게 있는 보면 그럴 거예요. 거예요. 예. 기후의 영향을 안 받은 그런 집단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도 말 그대로 기후 위기가 오고 네. 갑자기 기후가 바뀌어버리면 또 우리는 떠나게 될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원초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따뜻한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국경이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제발요. 비행기 플리즈. 타고? 플리즈. 한국인의 역사를 생각해봤을 때는 한반도 역사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보다 계속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난민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기후 난민들이 또 몰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후 난민들이 남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수는 있죠. 나중에. 남쪽에서 사실은 기온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살 곳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려고 할 텐데 이게 과거도 그랬지만 이게 도미노 같이 이주의 흐름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한꺼번에 뭐 저쪽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갈등을 피해서 또 위로 올라오고 또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가 한반도 쪽까지 들어오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은 약간 거의 한 2100년 이럴 때 되면은 뭐 부산이라든지 지금 인천이라든지 해안가 항구 도시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잠기고 한반도 지형이 완전히 변한다고 하거든요. 2100년에 3도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맞아요.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4도 이상, 그래서 뭐 임계점이라도 통과하게 되면은 네. 한반도에서는 농경을 해도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그런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4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면은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거기서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작물 갖고 살 수가 없다. 모자라서. 그러면 이제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섬뜩하게도 들리는 게 왜냐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제 인류들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국한에 생각해 봤을 때는 18,000년 전에 이미 한번 기후 변화 때문에 다 버리고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아 그게 우리나 우리 후손들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좀 끔찍하고 뭔가 잘 됐으면 인류가 정신 차리고 네, 넷제로도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기후 난민이 되지 않게 우리가 좀 잘 신경 써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죠?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게 또 정착을 했잖아요. 맞아요. 예, 참 난민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정착을 했으니까 이 좋은 땅을 계속해서 후손들한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있습니다.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괜찮은 마무리.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부연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포인트가 사실은 202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누가 받으셨냐면 그 스반테 페보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냐면 고유전체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여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이런 악마문 동굴 같은 데서 발견된 매우 오래된 유골에서 심지어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네안데르탈린, 호모 데니소바인처럼 멸종한 인류의 뼈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 DNA 유전체 지도를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인류 집단들끼리 교배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혀내셨는데 엄청난 자료다. 그런 것처럼 악마문 동굴에서도 지금 그런 그 페부 박사님이 여신 그런 학문의 다양한 기술을 써가지고 이 DNA를 추출해서 비교를 해본 거죠. 현재 한국인 DNA랑.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고유전체학이 기술이 되게 발달해서 꽤 DNA 서열을 잘 밝힐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요즘 DNA를 가지고 외모를 예측하는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있어요. AI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DNA와 그다음에 알려진 형질들을 AI 속에 넣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과거뿐만 아니라 사실 그 현재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사람들 DNA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얼굴의 생김새 중에서 DNA의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영양을 어떻게 했느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 뭐 자외선을 많이 쬐느냐, 뭐 자랄 때 뭐 육식을 했느냐, 채식을 했느냐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되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DNA의 서열을 가지고 외모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인들의. 그럼 이 모델을 고유전차에다가 적용을 하면 악마문 그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꽤 높은 정확도로 가지고. 몇 년 안에 나오겠네 이제.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랑 지금 비슷한지 우리랑 안 어떻게 비슷한지. 생겼는지를 보면 정말 우리 조상을 닮았는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기차 출발 시간이 밤 10시 5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뒤로 가라던 애 특실로 바꿔줬어요. 대폭 개선됐다고 그랬죠. 더 독하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이즌. 마을 분들이 다 같이 그 관광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그날 저녁에 한 분이 칫솔을 갖고 있으면서 집에 쓰러져서 사망하셨고 그 다음 날 올라가 있는 집 중에 부부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주사바늘 자국이 28개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이거 너무 이상해. 이거 이런 뭐가 좀 이야기를 되게 좀 해맑은 마법학교 원장님 같으시고 또 치사량이 사실은 청산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땡땡땡 이거네? 가장 검출하기 어려운 독이 뭐예요? 정말 검출하기 어려운 게 그
아 진짜로요? 이거 마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과학을 좀 더 가깝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건배 한번 하시죠. 자, 건배!